안녕하십니까, 이진우입니다. 최근에 우리나라 여러 대기업들 가운데서 사무직 근로자들의 노동조합 별도 설립 이런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생산직 근로자들을 중심으로 교섭 활동, 노조 활동이 진행돼 오면서 사무직 근로자들의 입장을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는 이유 때문이라는데요. 특히 요즘에 사무직 노조 결성을 앞장서는 분들이 젊은 MZ 세대들이라서 기업 문화 자체에도 큰 변화가 있다는 분위기입니다. 사무직 노조가 기존 생산직 노조와 차별화된 점은 어떤 점인지, 어떤 불만과 요구사항들이 있는지, 이걸 또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 오늘 살펴보겠습니다. 일본 경제라고 하면 독특한 장인 정신을 특징으로 꼽는데요. 요즘은 그런 장인 정신이 많이 희석되고 있고, 만화나 영화 같은 문화 콘텐츠는 이제는 오히려 우리나라가 주도권을 쥐고 있는 경우도 많다고 하던데, 종횡무진 세계를 가다 시간에는 요즘 일본 경제가 어떤지 좀 두루두루 살펴보겠습니다.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왜 이래요? 네, 오늘 우리 주식시장은 꽤 오랜만에 큰 폭의 하락을 보이고 있네요. 코스피가 마이너스 1.4%, 코스닥은 거의 1% 가까운 하락을 보이고 있습니다. 교보증권의 김형렬 리서치센터장을 전화로 연결해서 주식시장 좀 살펴보죠. 센터장님,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낙폭이 꽤 깊은데 혹시 어떤 이유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습니까? 네, 전일 코스피가 종가 기준으로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었습니다. 예. 그래서 어제 사실 많은 기자분들에게 전화를 많이 받았었는데요. 음. 경험적으로 이런 급락 내지 급등 과정에서 저를 많이 찾는 경우들이 나타나면 조금 변곡점으로 나타나는 현상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이달 중 외국인 투자자들이 약 2조 8천억 가까이 이제 순매수를 보이고 있었었는데요. 오늘은 외국인 투자자들이 현재 약 한 4천억 정도의 순매도 우위를 보이면서 예. 약세를 보이고 있고, 전일까지 국내 증시의 급등 그리고 가상화폐 투자 증가 같은 위험 자산 쏠림 현상이 다소 좀 과한 양상을 나타나게 되면서 오늘은 이에 대한 어떤 가격 저항을 받는 모습 등이 주가 하락의 이유가 되는 것 같습니다. 어제 많이 올라서 약간 경계, 그리고 새벽에 마감된 미국 시장도 좀 내렸더군요. 네, 그렇습니다. 전반적으로는 좀 너무 과열된 거 아니냐는 경계감이 드러나고 있는 것 같다. 네, 그렇죠. 어떻게 그럼 우리도 같이 팔아요? 아니면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뭘 좀 네. 보고 투자를 해야 될까요? 사실 경기나 기업들의 실적 측면만 놓고 보면 시장에 대한 확장세가 이어질 것이다라는 논리는 여전히 뒷받침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투자자들이 바라보는 시선과 경제활동 주체들의 바라보는 시선은 조금 차이가 있다라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예. 투자자의 시선에서 보면 당장 하반기에 팬데믹도 극복될 것 같고 모든 경제가 이전으로 돌아갈 것처럼 느껴질 수 있겠지만, 실물 경제에 참여하는 경제활동 주체들은 아직까지 체감하기가 힘든 어려움 등을 겪고 있다는 점이죠. 결국 현재 좋아지고 있다라는 과정이 기업들이 정말 열심히 뭔가 변화를 주어서인지, 아니면 정부와 중앙은행이 돈을 많이 풀은 하나의 정책 효과에 의한 것인지에 대한 검증 과정이 올 여름을 전후해서 많이 진행될 수 있는 가능성이 큽니다. 그동안에는 투자자의 시선으로 빠른 의사결정을 내리는 것이 조금 필요했었다면, 이제는 일반적인 경제활동 주체들의 시선으로서 앞으로 실물 경제의 변화 속도에 맞춰 투자를 해야 된다라는 것이 약간의 미세한 차이가 있다는 점을 생각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럼 코로나 이후에 이 정도 회복되는 것까지는 주가가 이미 반영했다, 그런 말씀이신 거죠? 그렇습니다. 이제부터는 실질적인 변화를 우리가 체감할 수 있어야 되고, 앞으로 경제가 지속 성장을 위한 일자리 창출 그리고 소득 증가 등이 뒷받침되었을 때 지금의 이 변화가 실체가 있다라는 어떤 정의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럼 경제 지표들 중에서는 뭘 좀 들여다보면서 뭐가 좋아져야 주가가 다시 오르겠구나 하는 추측을 할 수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일자리와 그리고 소득 증가 부분, 그리고 기업들의 마진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일자리가 늘어나고 가계의 소득이 증가하게 되면은 마냥 좋을 것 같겠지만, 이는 한편으로는 기업들의 생산성이 위협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들 수가 있겠는데요.
또 하나 최근에 이제 기업들이 어느 정도 경제 심리가 회복된 이후 투자 활동이 강화되면서 경쟁이 상당히 심화되는 현상 등이 나타나고는 있죠. 현재 주가 수준이 합리화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낙관적으로 보았던 산업과 기업들의 수익성이 훼손되지 않는다라는 증거를 확인하게 되었을 때 조금 더 확장세가 유지되고 지속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 기업들 실적 나오는 걸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봐야 되겠다. 이젠 작년보다 좋아지는 것 정도만으로는 아니고 생각보다도 더 좋아져야 주가 상승에 동력이 좀 생길 것 같다는 말씀이군요. 그렇습니다. 이제는 기업들이 숫자만 밝히는 부분 등이 아니라 미래를 위해서 무슨 투자를 할 것이고 그 투자를 위해서 지금 현재 무엇을 준비하는지 등을 좀 들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기업들의 실적뿐만이 아니라 기업들의 IR 활동, 그 어떤 그 기업 가치를 홍보하는 과정 이런 내용에 대해서도 조금 더 관심을 가져주시면 투자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됩니다. 변신도 해야 된다는 뜻이네요. 기업들이 실적 잘 나오는 것도 물론이고, 그렇죠. 뭐 자동차 만들던 회사들은 전기차를 만든다든가, 혹은 자동차 네네. 부품 회사들도 뭐 그런 쪽으로 변신을 한다든가 그런 게 좀 눈에 띄어야 된다. 그렇습니다. 숙제가 어렵습니다. 들어보니까. 야, 그게 쉬우면 누구나 하지. 굉장히 숙제 어렵게 내주시네 하는 생각이 드네요. 듣다 보니. 알겠습니다. 잘 지켜보죠. 간밤에 미국 증시에서 장 끝나고 나서 아마 실적이 나온 것 같은데 넷플릭스라고 네, 하는 우리도 자주 쓰는 서비스죠. OTT. 네네. 이게 가입자가 생각보다 안 늘었다는 그런 결과가 나온 모양이에요. 지난 1분기에. 네, 그렇습니다. 당초 1분기 신규 유료 구독자 수가 한 600만 명을 넘을 것이다라고 예상을 했는데 이 숫자가 398만 명을 기록했다라고 하면서 현재 시간의 주가가 한 11% 정도 하락했다는 얘기가 전해지고 있고요. 어허. 여기에 덧붙여서 이번 2분기에는 100만 명 정도에 그칠 것이다라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이 또 시사하는 부분은 우리가 지난해까지 언택 관련 기업이라는 표현을 썼었지 않습니까? 예. 이런 플랫폼 기반 관련 기업들이 한편으로는 이 어려운 경기 침체 속에서 코로나 특수를 누려왔었던 산업입니다. 이들은 결국 이 최적의 영업 환경을 그동안에 누려왔었고 그런 기대감 등이 주가에 반응하면서 성장을 해왔었던 것이 현재까지의 모습이었었는데요. 이런 기업들이 이제 변화된 경제 심리와 경제 환경에 직면하게 됐었을 때 기존의 투자자들이 믿어왔었던 성장 요인을 얼마나 유지할 수 있느냐 상당히 중요한 숙제가 던져졌다라고 볼 수가 있고 이에 대한 평가를 과연 이제 다른 성장 산업과 기업들에 대한 어떤 가치 평가하는 데 있어서 변화가 생길지에 대해서 주목할 만한 이슈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사람들이 너무 집에만 있으니까 다들 갑자기 가입한 거지 이게 이렇게 갑자기 사람들이 많이 볼 만한 그런 서비스는 아니었구나 하는 생각도 하게 된다는 뜻인가 봅니다. 거기에다가 최근에는 이제 뭐 아마존 프라임이라든지 HBO, 디즈니 플러스 등과 같은 다른 경쟁 기업들이 또 생겨나고 있거든요. 네. 이 경쟁 심화 과정에서 이들의 영업 전략이 어떻게 바뀔지, 과연 단가 하락으로 나가게 될지, 아니면 이제 구독자 증가가 어려워졌으니까는 단가 인상으로 가게 될지, 이 선택 여부 등에 따라서 기업 가치는 또 달라지고 주가의 향방도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참고해 줄 필요가 있겠습니다. 기업들 늘 그러니까 긍정적으로만 바라보는 시선들은 조금씩 좀 거두어지고 있고 약간 좀 예리한 시선들로 투자자들이 바라보고 있다는 뜻인 것 같아요. 잘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교보증권의 김형렬 리서치센터장이었습니다. 네, 경제학자와 떠나는 세계 일주 시간 종횡무진 세계를 가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일본으로 한번 더 가봅니다. 한국경제산업연구원 박정호 실장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지난주 일본 이야기 재밌었어요. 아유 감사합니다. 일본 이야기 재밌게 듣기가 쉽지 않은데 일본인의 마음속에 들어있는 잠재의식의 키워드 하나는 우라늄 원자력, 네. 또 하나는 지진. 네. 이것 때문에 일본에 많은 것들이 생기기도 하고 또 다른 나라와 제도가 다른 원인이 되기도 하고 네. 그렇다는 말씀 주셨어요. 네. 지난주에 못다한 이야기 좀 이어가 보죠. 네. 일본 하면 우리는 어릴 때 그 작은 미니 카세트, 워크맨, 뭐 네. 소니 뭐 이런 걸 보면서 참 좋아하는 나라는 아닌데 참 잘 만들긴 잘 만든다. 진짜
그런 느낌 가졌죠. 맞습니다. 장인 정신. 예. 그래서 오늘은 그럼 그거부터 얘기를 해볼까요? 일본인들도 본인들의 장인 정신을 아주 뿌듯하게 여기면서 늘 멋지게 외부에 알려주는 용어가 있어요. 모노주쿠리라고. 모노주쿠리? 예, 한 분야에 오랫동안 종사하는 사람들. 그래서 남다른 어떤 뭐 장인 정신, 뭐 우리로 따지면 그걸 투영해서 제품을 만드는 뭐 이런 일본의 문화를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실제 일본이라는 나라를 설명하는데 이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전 세계에서 100년 이상 된 기업들, 100년 이상 된 기업의 숫자를 따져보면요. 예. 일본이 압도적이에요. 일본이 전 세계 100년 이상 된 기업들의 거의 뭐 이건 어떤 통계로 잡느냐에 따라 좀 다르긴 한데 통상적으로 가장 공식력 있는 통계로 따지면 일본이란 나라가 전 세계 100년 이상 된 기업의 거의 60%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 일본이 유독 많군요. 맞습니다. 아, 우리는 맨날 어디 보면 일본 이웃나라 일본만 해도 무슨 뭐 오래된 그 가게가 많고 기업이 많은데 우리는 왜 이렇게 없냐 그러길래 네. 그래 일본만 해도 이렇게 많은데 우리는 왜 없을까 싶은데 일본이 많은 거였군요. 네, 맞습니다. 일본이 어느 정도냐면요. 100년 이상 된 기업이 33,000개 정도 있고요. 놀랍죠? 그다음에 미국이 12,000개인데 미국은 역사가 짧은 나라인 걸 생각하면 뭐 굉장히 많은 거죠. 예. 일본 기업은 잘 안 망한다는 얘기네요. 잘 안 망하고요. 그럼 새로운 기업이 잘 안 나온다는 얘기이기도 하고. 정확한 지적이세요. 지금 일본의 문제가 새로운 기업이 안 나온다는 문제거든요. 그 회사가 좋아서 100년 가는 게 아니라 그것만 하는 거예요. 어쩌다 보니 100년 가고 있다. 네. 자, 그리고 그다음 3등이 독일. 독일도 10,000개 정도 됩니다. 자, 그런데 한국 몇 개일 것 같으세요? 대충 찍어보세요. 100년 가는 기업? 네. 100개. 100개? 아닙니다. 이것도 통계가 좀 달라요. 그런데 8개 정도 꼽습니다. 우리나라에서 100년 넘게 된 기업이? 가장 많이 된 오래된 회사 중에 하나를 꼽으라면 두산. 네. 박가분. 동대문에서 시작했죠. 그다음에 몽골 강장. 네? 몽고 간장. 몽고 간장. 네. 그리고 유한양행. 뭐 그다음에 뭐 한두 개가 더 있는데 갑자기 몇 개 있었어요. 활명수 만든 회사도 있었던 것 같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100년 이상 된 회사들로 치부되고요. 삼양사부터 해서 뭐 이런 것들 몇 개가 있고. 근데 우리는 중간에 큰 전쟁이 있었어서 그런 것도 뭐 좀 있죠. 기업 있었더라도 그냥 다 리셋했었을 것 같기도 하네요. 자, 그런데 그것뿐만도 있지만 일본도 있었는데. 한국인들의 정서와 일본과 독일인들의 정서가 좀 다르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100년 기업에 관한 정서? 네. 예를 들어서요. 일본은요. 어떤 정서가 있냐면 저도 제 대학원 친구 중에서 일본인이 2명 있었었는데 그 일본인 2명 중에서 한 명은 나고야의 도요다에서 일을 했어요. 졸업을 하고 나서. 그래서 저도 일본 출장 가면 친구도 볼 겸 뭐 도요다는 어떤지 배우기도 할 겸 가끔 보러 가요. 그래서 또 몇 년 만에 또 일본 출장이 있어서 그 친구를 보러 가려고 야 나고야로 갈 테니 얼굴 좀 보자 했더니 나 그 도요다 그만뒀어 그러는 거예요. 그럼 뭐해? 어디 가서 뭐 하는데 뭐 파나소닉 다니니 뭐 어디 다니니 했는데 그게 아니라 아버지가 저기 어디 약간 교외 지역에서 작은 중소기업을 운영한대요. 이게 열처리 관련된 중소기업인데 표면을 매끄럽게 하는 그 열처리 관련된 중소기업인데 아버님 가업을 이어받아야 되기 때문에 자기는 그 세계적인 기업을 그만두고 그걸로 간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연봉 좀 더 주나 보죠. 그래서 제가 그걸 당연히 궁금했죠. 아버지가 견실한 사업을 하시나 보다 해서 물어봤더니 직원 다 합쳤더니 30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같으면 중소기업 사장을 하시는 아버님이 자식들에게 권고하는 바는 너는 나처럼 살지 말아라. 너는 판검사해라. 의사해라. 되게 힘들다. 네,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런데 그쪽은 우리랑 문화가 다른 거죠. 아버지도 야 이제 때가 됐으니 네가 물려받으러 와야 되지 않겠니? 이렇게 되는 거고 자식이 예를 들어서 그 정서에 동의 안 하면 전 싫어요. 전 제 삶이 있어요. 이렇게 할 텐데 우리나라는 그런 경우도 많잖아요. 아버지는 또 물려주고 싶은데 자식 싫다고 하는 경우도. 근데 일본은 물려받으러 가는 거죠. 회사 오래 다녀봐야 별거 없고 역시 오너가 최고야. 자, 그런데 이게 아니에요? 일본의 자식들의 그냥 그 정서가 아니라 굉장히 유구한 역사가 있어요. 물려받는 게 그냥 전통인? 그래서 전 세계에서 굉장히 특이하게 양자제도 있죠. 그게 가장 발달한 역사적으로 일본이에요.
그래서 양자에 대한 법적 체계도 일본이 제일 잘 돼 있고요. 양자로 입양하는 거죠. 그것도 형네 집에 아들 없으면 내 아들 둘이니까 그렇죠. 하나 주는 그 양자. 예. 그리고 공장장이 양자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아, 사업주는 아들 딸이 없으면 이것도 이렇게 자세히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은 저 교수님 이상한 소리 하시네 이럴까 봐. 자, 이 일본의 주력 산업은 우리가 말하는 소부장이라고 하는 거죠. 소재, 부품, 기계장치. 예. 근데 이쪽 영역이 아주 독특한 인더스트리예요. 여기는 특허로 보호받지 못하는 약간 노하우의 영역에 해당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겠죠. 예,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 휴대폰 끝을 이렇게 아주 매끄럽게 라운딩으로 표면을 만드는 게 네. 도대체 어떻게 사출을 해야 이게 나오는 거지? 어떻게 뭘 해야 이게 나오는 건지 우리가 잘 모르는데 이상하게 일본의 어느 회사는 이걸 딱 이렇게 너무나도 매끄럽게 정교하게 딱 틀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네. 그럼 일본의 그 회사는 어떻게 했느냐? 어떤 온도에, 어떤 압력에, 어떤 화학물질로 어디에 뭘 처리를 하면 이게 나오는지 수십만 번의 실험으로 알아낸 거거든요. 몇 명만 아는. 그렇죠. 이거는 특허가 아니라 과학의 원리잖아요. 네. 똑같은 온도와 똑같은 물질로 똑같이 하면 되니까. 예. 그래서 우리나라도 가끔 중소기업 어딜 가보면 여기서부터는 공장장님하고 사장님 말고는 출입 금지입니다. 이런 데 있잖아요. 왜? 아, 그렇죠. 예. 그게 거기를 보는 순간 그 노하우는 다 오픈되는 거예요. 그래서 특허도 안 내는군요. 그렇죠. 특허 문서 열어보면 나오니까. 그렇죠. 어떤 거는 특허로 출원하기도 어렵대요. 1 더하기 1이 2인 게 특허가 안 되는 것처럼. 그 온도에 그 약품 쓰면 똑같이 되는 건데 그걸 무슨 특허로 보장하느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남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네. 자기가 자기 할아버지 때 약간 실험에서 근접했다가 내 당대 그런 실험이 드디어 완료돼서 이걸 알아냈는데 야. 이거를 오픈하는 순간 바보 되는 거죠. 그런데 나는 딸밖에 없어. 그러면 딸은 다른 거 하고 싶어 하는구나. 공장장을 딸하고 결혼을 시켜요. 그런 경우가 일본에 진짜 많아요. 우리나라에서는 이해 못 하시겠지만. 그 정도 돼야 걔한테 오픈하는 거죠. 그래서 공장장 뽑을 때 신중하게 잘 뽑아야 되는군요. 그렇죠. 딸의 사위가 될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건 직원 뽑는 게 아니라 사위감 뽑는 그럴 느낌이네. 수도 있죠. 자기가 딸만 있을 경우. 그래서 사위를 삼아줘야 그 정도 돼야 그래야 이걸 물려주는 거예요. 일본의 정치인들이 사위에게 자기 지역구 물려주는 거랑 똑같은 거죠. 아하. 네. 자, 그리고 딸도 없어요. 그럼 뭐 양자죠. 그리고 형네 집이 있고 동생 집이 있는데 형네 집 거고 동생 집은 계속 거드는 형태로 그 사업이 운영되고 있다. 그러면 동생 아들을 또 양자. 예, 그런 거죠. 우리 같으면 그냥 전문 경영인 하나 뽑아서 그렇죠. 나는 자식이 없으니 자네가 뭐 이 회사 물려받아서 잘하게. 네. 그리고 문제 생길까 봐 공증 받읍시다. 그래도 가족 말고는 없어. 그렇죠. 나중에 등에 칼 꽂아. 이제 이런 정서가 강하군요. 네. 바로 그런 것들 때문에 일본의 어떤 문화적인 것들이 그런 소부장이라는 것들을 발전시키기 굉장히 원활한 배경도 있었었다. 네. 어쩌면 오래전부터 100년 이상 된 1000년 이상 된 그런 회사들이 옛날에는 뭐 별거 아니죠. 우동 잘 만드는 회사, 기와 잘 구워내는 회사, 도자기 잘 만드는 회사인데 그거 다 노하우잖아요. 그렇죠. 이런 노하우는 계속 대대손손 물려지지 않으면 그 부가가치는 사라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오래 지속되는 분야에 본인들이 큰 틀을 잡고 있었는데 자, 이제 문제가 요즘은 그러면 안 되거든요. 이 IT를 중심으로 한 요즘의 신산업 부분은 전부 뭐라고 저희가 부르냐면 와해성 혁신을 기반으로 성장하는 산업이다 이렇게 불러요. 와해성 혁신? 예. 그러니까 이전까지 축적된 어떤 혁신의 내용이 하루아침에 물거품이 되고 완전히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기술을 개발해서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형태를 말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일본 방식은 어떻게 하면 내연기관을 더 정교하게 만들까, 여료율을 더 높일 수 있을까, 내구성을 더 높일 수 있을까 이걸 쭉 파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요즘은 전부 그게 아니죠. 갑자기 자동차가 내연기관은 이제 필요 없어. 전기야. 그리고 인공지능이야. IT 솔루션이야. 이렇게 돼버리는 거잖아요. 이게 요즘의 산업의 패러다임이에요. 그런데 일본의 그 모노주꾸리형 종사자, 근로자들은 어떻게 하느냐? 나는 그래도 내연기관을 더 정교하게 만드는 그 가업을 해야 돼. 약간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는 엔지니어들과 CEO들.
그런 거에 어떤 큰 벤더들 역할을 하는 그런 회사들이 남아 있다는 어쩔 수 거죠. 없겠어요. 우리 회사는 세계에서 마차 바퀴를 제일 잘 만드는 회사인데 그렇죠. 자기 부상 열차가 뜨면 우리는 뭐 해야 되냐 하면 마차가 수요가 줄더라도 우리는 마차 바퀴지. 그럴 수밖에 그런 없겠네요. 겁니다. 네, 그걸 뭐 다른 데서 다른 형태로라도 쓰지 않겠어? 이런 거죠. 물론 더 자세히 들어가 보면 일본도 모노주꾸리 아버지 회사를 물려받는 기질 이런 것마저도 지금 많이 희석되고 있어서 아하.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게 그나마 경쟁력인데 야 이제 이것마저도 우리 일본의 청년들이 원하는 삶이 아니구나. 네. 그럼 일본의 미래는 진짜 이제 뭐에서 찾아야 되느냐? 그것도 있긴 있습니다. 걱정도 되겠네요. 네. 이게 기본적으로는 너무 잘해서 그래요. 그런가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네. 뭘 좀 하긴 했으나 전 세계에서 제일 잘하는 게 별로 없으니까 새로운 물결이 오면 우리는 저거로 가자. 안 그래도 뭐 2등 3등이어서 피곤했는데 네, 네. 그렇지만 그게 1등이어 봐요. 포기하기 어렵죠. 진짜 설득력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네. 그거를 딱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제가 이거를 뭘로 표현해야 되는지 잘 몰랐는데 지금 기자님 말씀해 주신 게 딱 이거에 맞는 것 같은데 자동차 산업으로 요즘 현대차를 들여다보는 분들이 예. 반은 걱정, 반은 기대가 있으세요. 예를 들어서 요즘 이제 전기 자동차가 큰 화두 아니겠습니까? 예. 그리고 자율주행 자동차가요. 그랬더니만 전 세계 굴제 기업으로 칭송받는 애플이나 뭐 아마존 이런 데서 자동차 하겠다고 뛰어들고 예. 그다음에 테슬라 같은 후발주자가 막 저 위에 시가총액 1등 기업에 가까운 걸로 치고 올라가고 그러면 현대차가 거기서 또 살아남을 수 있겠느냐 이렇게 바라보는 시각들이 있거든요. 예. 그런데 방금 이진우 기자님의 맥을 여기에서 좀 비교하기 좋은 게 도요타랑 현대차를 비교하면 딱 좋을 것 같아요. 도요타는 자타공인 전 세계 최고 회사의 자동차 회사입니다. 그렇죠. 시장 점유율도 뭐 어떤 걸 기준으로 하냐에 따라 1등이죠. 생산 캐파도 연간 1,000만 대의 자동차를 생산하는 네. 뭐 우리 테슬라가 연간 100만 대 왔다 갔다 하니까 이건 비교도 안 되는 큰 회사죠. 근데 도요타는 그런 전 세계 1등 회사이기 때문에 정말 제일 잘 만드는 1등 회사였기 때문에 그것만 할 수밖에 없는 관성이라는 게 남아 있는 거예요. 네. 그런데 현대차는 1등이라고 말하긴 솔직히 저희가 좀 부끄럽죠. 솔직히 네. 말씀드리면. 예. 그리고 자동차 산업에서 현대차는요. 이게 제가 조금 자동차 산업을 잘 이해시켜 드리기 위해서 비유적으로 표현드리는 네. 겁니다. 예. 현대차는 어찌 보면 스타트업에 더 가까워요. 자동차 산업에서 지금 제일 잘 나가는 회사들 공통점 뭡니까? 대부분 100년 이상 된 회사예요. 그렇죠. 벤츠, BMW, 아우디 다 뭐 그 정도 염력이 다 있는 나라들이죠. 예. 그런데 현대차 이제 50년 정도 됐다고 봐야겠죠. 그렇겠죠. 어떻게 보면 후발주자고 신생기업이에요. 네. 저 신생기업이 세상에 자동차를 700만 대 캐파까지 올라왔다는 건 비약적인 성장을 했는데 그런 것은 아직까지 변화도 용이하다는 거거든요. 너무 이제 딱 고정화되지 않은 사업 규모. 어폐가 있죠. 700만 대 캐파인데. 아니 뭐 그렇지만 우리가 이거 포기하고 다른 거 갈 때 그렇죠. 잃을 게 별로 없는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전기차라는 패러다임이 바뀔 때 이게 지금은 현대차로 말씀드리긴 했지만 네. 소니하고 삼성 했었을 때 소니가 저렇게 무거워진 이유도 비슷한 맥락이에요. 잘하는 게 많아서. 그렇죠. 바로 그런 과정에서 저는 이 변화의 큰 소용돌이가 우리 한국 기업이 일본 기업을 더욱더 제낄 수 있는 좀 더 높은 성과를 낼 수 있는 기회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 친구 중에도 네. 고등학교 때 삼총사라고 불리던 친구가 있었어요. 네. 저는 이제 삼총사에는 못 끼고 셋은 너무 친해서 한 10몇 년 전에 그 친구들이 모여서 무슨 게임 회사를 만들겠다고 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결국은 합류를 안 했어요. 네. 왜냐하면 그 중에 한 명은 제가 봐도 좋은 직장 다니고 있었어요. 나머지 두 명은 회사 나와서 그냥 창업할래 그러면 그래라 싶은데 한 명은 공부를 너무 잘한 나머지 네. 좋은 직장에 다니고 네. 있어서 포기가 안 되는. 아, 그래서 결국은 두 명이 창업했죠. 그런데 설마? 굉장히 잘 됐습니다. 그러니까 삼총사 중에 좋은 직장 다녔던 그 친구는 네. 좋은 직장이 인생에 결국은 독이 된 걸지도 몰라요. 그렇네요. 지금 물론 일본도 뭐 그런 거예요. 게임 회사에서 돈 많이 버는 게 인생의 전부는 아니지만 그래도 뭐 예. 그래서 야 이게 참 삶은 어떻게 흐를지 모르는구나. 네. 마찬가지네요. 우리가 일본도 후발주자였으니까 빨리빨리 변신할 수 있는 그렇죠. 또 그런 장점도 있네요. 네. 야 일본 이야기 오늘도 재밌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한국산업경제연구원 박정호 연구원이었습니다.
궁금하기는 한데 직접 알아보기는 귀찮은 경제 상식들을 저희가 알아보고 알려드리는 귀찮은 경제 시간입니다. 오늘은 청취자 유상현 씨가 동네에 낡은 아파트가 있는데 지나가다 보니까 재건축하기로 했습니다. 축하합시다 라는 현수막이 붙었더라. 재건축을 하면 뭐가 좋길래 다들 그런 겁니까? 이런 질문을 주셨습니다. 재건축을 한다는 건 아파트를 허물고 다시 짓는 거라서 건축비도 또 들죠. 그리고 그동안 또 다른 곳에 나가서 살아야 하고 불편한 게 많은데 그래도 그분들이 좋아하는 이유는 이게 아파트 10채를 허물면 15채를 지을 수 있는 땅이 있기 때문에 남는 5채를 팔면 건축비를 다 내고도 남기도 합니다. 그래서 집주인들 입장에서는 내 돈 안 쓰고 새 아파트가 생기기도 하니까 좋은 거고요. 아니 그럼 낡은 거 다들 그렇게 하면 되지 않느냐? 낡은 아파트라고 해서 다들 부수고 한꺼번에 다 다시 지으면 이게 온 동네가 다 공사판이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사 갈 집들도 부족해지고 해서 나라에서 재건축을 하려면 아파트가 아주 위험하고 매우 낡아야 된다 이런 법을 만들어서 아무 아파트나 다 재건축하는 건 금지하고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우리가 도시의 낡은 아파트들을 다시 허물고 새로 지으면서 더 많은 새 아파트를 빽빽하게 지을 수 있는 건 처음에 그러니까 애초에 거기에 그 아파트를 지을 때 다행히 5층으로 낮게 짓고 그리고 동과 동 사이의 간격을 아주 넓게 해놓은 덕분인데요. 이게 나중에 재건축하기 위해서 우리 선배들이 선견지명 발휘해서 그렇게 지어놓은 게 아니라 이게 사연이 있답니다. 우리나라에 처음 아파트라는 게 생길 때 그 당시에는 아파트가 생소하니까 인기가 없었는데 왜 사람들이 아파트를 싫어하는가 설문조사를 해봤더니 그 당시 사람들은 아이고 저렇게 다닥다닥 지어놓으면 바람이 안 통해서 어떻게 살아요. 그래서 아파트는 싫다 이제 이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최초의 아파트가 실패한 이후에 그 다음부터는 아파트를 지을 때 동과 동 사이의 간격을 축구장 들어가도 될 만큼 무조건 넓게 만드는 데 관행이 됐고요. 그리고 아파트 높이도 5층 이상이 되면 애들 정서에 안 좋다. 이게 지금 생각하면 특별한 근거는 없는 비과학적인 생각인데 당시에는 그런 정서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높은 집은 애들 정서에 안 좋아. 이제 그런 생각이 있어서 그래서 5층으로만 지었다고 해요. 그 덕분에 우연히 그래서 이제 땅에 여유가 많아져서 요즘 재건축을 할 수 있게 된 건데 아파트들을 그렇게 듬성듬성 여유 있게 그리고 낮게 지어놓은 건 나중에 재건축하려고 그런 건 아니고 어찌어찌 하다 보니 이제 그렇게 됐다는 재미있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귀찮은 경제였습니다.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요즘 기업들에는 기업은 사무직 근로자도 있고 생산직 근로자도 있는 기업들이 있는데 그중에서 사무직 근로자들이 기존 노조와 별도로 사무직 노조를 따로 설립하고 있는 게 요즘 유행이자 붐이라고 합니다. 한두 업체가 이러는 게 아니고 요즘 많은 회사들이 그런 이야기가 있어서 왜 이런 움직임이 생기는지 또 어떤 특징이 있고 어떤 걱정거리가 있는지 알아보려고 해요. 노무법인 현율의 장진나 노무사를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게 뭐 요즘 갑자기 이런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요즘에 그동안에 이제 노동조합 활동이 제조업을 중심으로 해서 현장 중심으로 해서 이제 진행이 되다 보니까 오히려 사무직 근로자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역차별을 받고 소외되는 부분들이 생긴 거예요. 종전에는 그래도 그냥 양보했죠. 공장에서 일하는 분들이 힘드시니까. 그렇죠. 그래서 같은 동료끼리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이게 좀 이렇게 양보하자 이런 분위기도 또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런 부분들이 오랫동안 누적이 되었고 최근에 이제 기업들에서 주축을 이루고 있는 2030 세대가 저희가 얘기하는 MZ 세대입니다. 근데 이 MZ 세대가 굉장히 공정, 그다음에 공평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가치라고 생각하고 있는 세대이고 그리고 촛불을 통해서 굉장히 그런 부분들에서 잘못된 것을 스스로 개선을 할 수 있다라는 활동을 하는 그러한 세대거든요. 그러니까 회사 내에서도 생산직 근로자가 아니라 이제 본인들 사무직 근로자에 대한 어떠한 근로 조건에 대해서 역차별받는 거에 대해서 조금 개선을 해야 된다라는 요구를 노동조합을 설립하면서 하고 있는 것이죠. 예전에는 공장에서 일하는 분들 중심으로 뭐 성과급도 주고 작업 시간도 컨트롤하고 하는 거였지. 화이트카라 사무직들 야근하고 주말에 부장님이랑 등산 가고 하는 거는 왜 노조에서 안 챙겨주냐 그거. 그런 목소리가 요즘 특히 나온다는 말이군요. 그렇습니다. 예.
월급도 심지어는 이제는 생산직이 더 많은 케이스들이 많아지고 있다면서요? 그렇죠. 이제 노동조합을 통해서 꾸준히 이제 생산직들은 임금 인상이라든지 근로 조건을 개선을 해 왔는데 예. 사무직이 노동조합의 조직이 조금 낮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오히려 조금 개선이 덜 된 부분들이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성과급 같은 건 오히려 뭐 배제가 되는 경우도 생기는 거고 이러다 보니까는 생산직들의 임금은 그냥 항상 그 자리에 있는 것이고, 예. 그다음에 생산직에 있는 사람들은 조금 더 이제 급여가 높아지는 상황에 대해서 기업들마다 차이는 좀 있겠지만 뭐 상당 부분 70대 30까지 100%를 잡는다고 하면은 생산직 근로자들이 뭐 1.2, 1.3까지 가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같은 연차, 같은 해에 입사한 두 사원이 한 사람은 공장으로 가서 생산직, 한 사람은 본사에 올라와서 사무직을 하면 생산직 근로자가 30% 정도 돈을 더 받아요? 왜냐하면 사무직 근로자들한테는 연장수당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개념이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데 생산직 같은 경우는 연장수당을 다 받아가는 거고 뭐 성과급 같은 것까지 고려를 한다고 하면은 그 정도 총액 개념에서는 그 정도의 갭이 생길 수도 있는 경우가 되는 거죠. 성과급도 본인이 받는 총액의 몇 %를 주다 보니 그렇죠. 거기서도 똑같이 200% 드릴게요 하더라도 금액은 또 달라지는군요. 그렇죠. 그래서 그래서 이제 사무직들은 우리의 야근도 야근이다. 이제 이렇게 보장하라는 거군요. 그렇죠. 그러면 기존 노조가 이미 있으니 기존 노조가 그래 사무직들도 한번 챙겨줍시다 해서 하면 되는데 왜 기존 노조 안에서 안 하고 또 별도의 노조를 만드는 건가요? 기존에 있는 노동조합이 뭐 여태까지 우리나라 노동의 역사들이 그려왔듯이 제조업 현장 중심이었거든요. 그리고 투쟁 중심이었었고 이런 상황에서 사무직 노동조합의 가입을 금지하는 것은 아니지만 사무직 노동조합이 그 제조업 중심의 노동조합에 많은 상당수가 가입을 못한 어떤 관행들이 있었던 거죠. 그 노조 내에서도 그런 분위기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리고 집행부나 뭐 노동조합의 어떤 그 방향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현장 중심으로 가던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새로운 노동조합을 사무직들이 만들어낸 거죠. 특히 이제 IT 업종들에서 그런 움직임이 강하다고 하던데 예를 들면 어디서 요즘 사무직 노조들이 주로 생기고 있어요? 저희가 얘기하고는 IT 쪽에 있는 대기업들 대부분 다 지금 성립되었습니다. 네이버, 카카오, 한글과 컴퓨터 이런 부분들 SK텔레콤 이런 곳에서 지금 노동조합은 다 만들어졌고요. 그리고 이 노동조합이 만들어진 배경은 공히 다 성과급에 관련된 문제였습니다. 최근에 특히나 SK텔레콤 노동조합 같은 경우에는 성과급에 대한 사무직 근로자들의 불만 때문에 노조가 설립되었을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파업까지 하겠다 이렇게까지 나왔었고 결론적으로는 지금은 이제는 협의회를 만들어가지고 다 얘기를 지금 하고는 있다고는 하는데 지금 뭐 단순하게 그냥 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니고 노동조합이 꽤나 굉장히 실질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예를 들어 주셨으니까 SK텔레콤 같은 경우는 생산직 노조는 별도로 있었어요? 그건 아니고 아니죠. 생산직 노조도 있었던 별도로 있었는데 사무직 노조가 별도로 만들어져서 본인들만의 이슈로 파업도 하려고 하고. 네, 그렇죠. 성과급을 그럼 다른 텔레콤 회사보다 덜 준다가 불만입니까? 아니면 성과급을 나누는 과정에서 왜 생산직이 더 받습니까의 불만입니까? 성과급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왜 우리는 그 회사가 그 성과를 낸 거에 비해서 우리는 왜 이만큼밖에 못 받느냐가 가장 중요한 거죠. 이게 그럼 어디까지 근로자한테 띄워줘야 되는 이익이라는 거냐 이게 고민거리겠어요. 보통 지금까지는 그건 다 주주들의 몫이고 뭐 성과 좋으면 뭐 보너스 주면 주는 거고 아니면 안 주는 거고 뭐 불만이면 나가는 거고 이제 그런 게 보통 우리의 관행이었다가 근데 이제 지금 이제 성과급이라는 이제는 하나의 그 대상이 아니고요. 지금 사무직 노동조합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이거는 기본적으로 성과급의 하나가 아니라 기업의 어떤 성과 전체에 대한 배분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 회사가 2조 원을 벌었으면 2조 원 중에 1조 원은 사원들한테 나눠줘야 된다. 그런 게 이제 노조의 주장일 수 있을 거고. 우리가 일을 해서 만들어진 거니까. 이 성과 우리가 냈지 누가 냈어라는 것이고 주주들 입장에서는 이게 이 회사니까 낸 거지 직원이야 다른 데서 뽑아와서도 똑같은 거죠. 그렇죠. 고객들이 김 대리 보고 전화했습니까? 무슨 텔레콤이니까 전화했지. 이제 이런 얘기 할 테니 서로 의견이 좀 다를 수 있겠다. 그러나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달라는 게 요구다 이거죠. 네네.
노조 활동하는 스타일 혹은 방식도 과거와는 좀 달라지고 있다고 들었는데. 네, 예전에는 제조업 노동조합 같은 경우는 노동조합을 딱 설립을 하면서 예. 다 그 큰 대강당이나 이런데 모든 조합원들이 모여서 출정식 같은 것들을 했었죠. 그리고 깃발을 날리면서 한두 분은 삭발도 하시고.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뭐를 쟁취하겠다 이렇게 했었는데 예. 지금 사무직 노동조합은 그렇게 현장에서 이렇게 모이는 것이 아니고 비대면으로 온라인에서 모여가지고 노동조합 설립부터 그다음에 조직 그다음에 활동까지 모든 것들이 다 온라인으로 이루어지는 비대면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또 하나의 방식이고요. 가입도. 네네 그렇게 되고 그다음에 이분들은 주로 투쟁이 아니라 회사하고도 교섭 방식을 소통의 목적을 두고 기본적으로 회사 사장님 만납시다. 회사 사장님 저 이거 불만이니까 만나서 좀 얘기 좀 합시다. 그리고 자료를 주십시오. 이런 형태로 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조금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은 젊은 세대들의 또 어떤 그런 것들이 좀 묻어나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예전에는 사장님 만나서 얘기합시다 하면 어떻게 했는데요? 사장님은 그냥 일단은 사장님은 맨 마지막에 위원장님이 만나러 가는 거고 그 앞전에는 이제 그런 조직들, 그러니까 내부적인 조합원들끼리의 어떠한 그런 것들을 먼저 한 다음에 서로 이제 지위 맞춰가면서 그렇죠. 실무자들이 교섭을 한 다음에 마지막에 사장님 뵙고 도장 찍는 게 순서였는데 지금 바로 이제 사장님 나오세요. 서로 할 말 있는 사람, 말할 권리 있는 사람 나와라. 그렇죠. 회사 입장에서는 노조 둘을 상대해야 되겠네요. 그렇죠. 굉장히 스타일이 다른 노동조합을 상대를 해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지금 근로조건은 뭐 교섭 창구 단일화라는 절차를 통해 가지고 두 개 노조, 제조업 노조, 사무직 노조 그 중에서 하나만 골라, 네 하나 노조만 얘기를 할 거야.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그거는 지금 회사도 부담이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두 개의 근로조건이 다르고 요구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교섭 단위를 분리해서 각각 교섭을 할 상황이 생기는 거고 그만큼 교섭에 대한 어떤 시간이라든지 노력 같은 것들이 회사 내부에서도 더 들어가겠죠. 현행법상으로는 한 회사에서 노조가 여러 개 만들어져도 괜찮습니까? 복수 노조가 허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럼 사무직 노조, 생산직 노조, 뭐 부장님 노조, 그렇죠. 뭐 여사원 노조 따로 만들어도 된다는 거죠. 지금 현행법상으로는 이렇게 숫자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서비스 노조, 생산직 노조, 사무직 노조 이런 그다음에 그다음에 조금 그 지원 부서에 있는 청소 미화 뭐 이쪽에 있는 노조가 또 만들어지고. 그럼 근로자들은 내 의사가 아무튼 어떤 과정에 의해서 반영이 잘 안 된다 싶으면 별도의 노조를 5명이건 10명이건 뭐 20명이건 만들면 되는 거군요. 그렇죠. 현행법상 노동조합을 만들어질 수 있는 인원수는 2명이면 되거든요. 그래요. 네, 그러니까 2명 이상만 모여서 노동조합을 만들면은 뭐 충분하니까. 그럼 회사는 그런 노조들을 다 노조로 인정하고 교섭에 응해야 되는 의무는 있습니까? 노동조합으로 다 인정을 하셔야 됩니다. 노동조합은 헌법에 보장된 권리이기 때문에 노동조합으로서 뭐 숫자가 작다 그래서 무시할 수는 없는 거고요. 다만 교섭을 다 이제는 일일이 하기에 번거로움이 있다라고 하면은 아까 말씀드린 창구 단일화 절차라는 것을 거쳐서 할 수는 있는 거죠. 당신들끼리 일단은 좀 합의해서 한 명만 와라. 네, 모아가지고 한 명만 오세요. 대표 한 명만 오세요. 이렇게 할 수 있는 건 수는 있죠. 있는데 또 그게 또 항상 회사 쪽에 도움되는 의사결정은 아니니까. 그렇죠. 이거는 앞으로도 꽤 빠른 변화가 단기간에 있겠네요. 어떤 식으로든. 그렇죠. 이제 최근에 사무직 노동조합이 3월달, 4월달에 지금 설립된 노동조합을 보면은 LG, 현대 이런 것들이거든요. 네.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많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노무법인 현율의 장진나 노무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까지 오늘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네, 저는 내일 아침 8시 30분에 인사드리겠고요. 혹시 방송 내용 중에 다시 들어야 되겠다 싶으신 게 있으시면 저희 홈페이지나 팟캐스트로 다시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는 내일 아침 8시 30분에 인사드리죠. 지금까지 이진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깊고 더 재미있는 경제 이야기.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